19세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예술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고 심지어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사진의 발명이죠. 이 신기술이 과연 어떻게 예술과 법의 정의를 영원히 바꿔 놓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 말은 당대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이었던 폴 들라로슈가 난생 처음 사진을 보고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회화는 죽었다. 과연 1839년 루이 다게르의 발명이 어떻게 예술계에 이런 실존적인 위협이 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요, 정말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현실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오직 화가의 손,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 예술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처음에는 사진 한 장 찍으려면 노출 시간이 8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거의 과학적인 호기심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적인 상업적 힘을 가진 매체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갈등의 핵심이었죠. 과연 사진은 창조적인 예술 작품일까? 아니면 그냥 기계가 만들어낸 생산품에 불과할까? 보시는 것처럼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어요.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기계가 하는 일이지 생각 없는 기계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카메라는 붓과 같은 도구일 뿐 그 뒤에는 사진가의 예술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맞선 거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었습니다. 특히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과학적인 근거를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빛이 화학 물질과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화학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인간의 창의성이나 정신적 노동이 들어갈 틈이 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뜨거워지다 보니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1862년 드디어 사진의 운명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결정될 그 극적인 순간이 다가온 거죠. 프랑스에서 벌어진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사진가인 메이어와 피에르송이 찍은 사진을 경쟁 업체가 그냥 막 베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웬걸? 하급심에서는 사진이 기계의 산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 최고 법원은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중요한 건 사용된 도구, 즉 카메라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창의적인 의도라는 겁니다. 모델의 포즈를 어떻게 할지, 조명을 어디서 비출지 이런 모든 선택에 사진가의 정신과 취향이 담겨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사실상 카메라를 화가의 붓과 동등한 도구로 인정한 셈이죠. 이런 움직임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서 사진을 회화나 소묘와 똑같은 예술로 공식 인정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상업적인 또 국제적인 이해관계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법적으로 당당히 예술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판결이 불러온 거대한 상업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80%.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 영국의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 17개월 동안 등록된 모든 저작물 중에 무려 80%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진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카르트 드 비지트라는 이 명함판 사진 덕분에 사진이 아주 저렴해지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요? 연예인 포토카드 같은 거였죠? 유명인 사진을 모으는 게 대유행하면서 초기 형태의 셀러브리티 문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사진이 회화를 죽일 거라고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사진은 오히려 화가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을 똑같이 그리는 그 힘든 일을 이제 사진이 대신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이제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빛이나 색깔, 감정 같은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상주의 같은 새로운 예술 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기술이 예술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6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재판과 법리를 통해 확립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중립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술이나 도구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건 그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창의적인 선택,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 왠지 낯설지가 않죠? 요즘 인공지능 AI가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160년 전과 똑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계의 과정은 어디까지고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부터일까? 19세기 판사들은 카메라 렌즈 뒤에서 인간의 정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알고리즘 뒤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보호해야 할까요?